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시험을 대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게 행정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가장 최상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과외천국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엽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우리가 행정통칙을 공부해요. 행정통칙을 공부하면서 행정법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조직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행정조직은 행정법 강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은 강론으로 돌리고 보통 두 번째 나오는 파트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작용법이 되겠습니다. 행정작용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행정이란 개념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단순간에 합격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요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의무 이행을 수반하는 확보 수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과징금도 있겠고, 뭐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행 강제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매번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우리가 공부한 뒤에 행정쟁송제도를 공부하는데요. 행정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행정쟁송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사실 같이 쟁송법이지만은 행정심판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일반 행정법과 연계가 되지만 다른 민사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형사소송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법은 다른 법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출문제를 좀 봐야 돼요. 기출문제와 그다음에 예상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전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전에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할 수 없듯이 그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공부해야겠고, 그 다음에 판례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행정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도 공부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행정법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 이걸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은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법,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수단,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통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칙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은 크게 세 군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행위가 뭐냐, 행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1번 문제는 통치행위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남북관계에서 이게 통치행위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통치행위가 되려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법심사에 제외가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확신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콕 찍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첫째 시간인데 나올 부분 행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 교재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이 성립한다고 그러는데 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성립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립된 것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18세기 넘어가면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은 1879년도 이런 걸 우리가 발굴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이 어떤 전환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행정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립되었는데 프랑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민사 소송 쪽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봤었는데 이것을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국참사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권력 분립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엔 출제는 안 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권력 분립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몽테스퀘라든가 아니면 뭐 장작 루소라든가 여러 철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몽테스퀘 권력 3권 분립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치주의가 우리가 성립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상당히 많이 비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법치주의란 말이 있지 않았어요?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가 원래 1번 문제인 거예요. 이 법치주의는 법으로서 다스려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치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기관, 이걸 입법이라고 합니다. 입법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작용이 있죠. 바로 사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을 공부하죠. 법을 가지고 법을 수행하는 그런 작용이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공익을 위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고,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면요, 겉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행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단, 법원의 심판, 형식적으로 사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심판위원회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인 겁니다.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시험이 잘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 이렇게 공부하는데 법치주의와 좀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통치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치행위. 자, 보통 행정법에서 1번 문제가 통치행위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 신뢰보호 원칙 이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자기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부당결구 금지 원칙 이런 일련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출제되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뭐 힘든 분야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 교재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작년까지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이스칸데르라고 하죠. 이스칸데르 뭔가 이걸 좀 동해바다에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의 제재를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김정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건데, 물론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다, 즉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사면 아니겠습니까? 사면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 문제가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사면이 되려면은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은 어렵죠. 법률적 사면법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을 뜻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통치행위로 봤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 때문에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저 3차에 걸쳐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3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특별한 뭐가 없었죠.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실 뭐 돈만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 대북 정책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행정법은 다른 법과 달리 시대적 흐름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센스가 상당히 있는 분이 행정법을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고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파트에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등한시했다가는 점수가 상당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통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있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자, 여러분들 제가 행정기본법을 왜 썼냐면요,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우리가 43조로 돼 있거든요. 행정기본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사실 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금 강의하는데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법상 계약이요. 공법상 계약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법상 계약은 그동안 아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자, 공법상 계약은 문제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당사자 소송은 뭐와 비슷합니까? 민사소송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뭐냐면 당사자 처분권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 소송을 갔을 때는 행정소송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처럼 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보통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2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무는 25문제예요. 이걸 봤을 때 보통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답은 뻔하죠. 이 공법상 계약이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공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사적인 공법상 계약과는 다르죠. 공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지만 일반 사법상 청약과 승낙과 달라요. 행정청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해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 행정기본법에서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서면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약은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해도 되고 뭐 구술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법상 계약만큼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번에 행정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판례 8,000개를 모두 정리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법 7개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동안 25년 동안 출제됐던 모든 지문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100점 확실하게 제가 맞도록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버팀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를 게 뭐냐면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행위 부관인데 행정행위 부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종된 행위란 말이에요. 이 부관도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관이에요. 부관은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25문제가 나오면 21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게 바로 부관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은 종된 행위란 말이에요. 종된 행위는 바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건이 있고 뭐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 있고, 뭐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든가 사후 변경 유보라든가 이런 많은 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부담하고 그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 부분이 꼭 출제됩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조명 허가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있죠.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는데 일부분을 국가재산으로 귀속시켰다. 바로 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거든요. 이 부분이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제 수업은 1시간을 하더라도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수업은 뭐 1파트 월 이렇게 딱딱 나가는데 제 수업은 첫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다 한 번씩 훑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쟁송법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씩 체크한다. 지금 행정쟁송법까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법에서 가장 마지막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당사자 소송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종전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그 출제 빈도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부채납이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건데 기부채납입니다. 이 기부채납은 행정법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인데 국가에 대해서 무료로 말이죠. 무료로 이 재산을 이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이 왜 문제가 되느냐? 기부채납은 이 공법상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법상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이제 19페이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5년 전에는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멋있는 문제,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제 도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을 무상으로 정의를 했다. 이게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불법이냐 아니면은 적법이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불법 그다음에 적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럼 진정소급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완성됐을 때 이것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 이것도 신뢰보호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진정소급이 있는데 부진정소급은 아직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소급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법적으로는 소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모두 신뢰보원칙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관련이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뢰보원칙과 신뢰보원칙이 크게 작용되느냐 그건 아니죠. 신뢰가 작아야 소급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익이 침해받으니까 그 이익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신뢰 보이익이 작아야 이것을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페이지죠. 여기는 별표 한 5개 치십시오.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 강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공부하기 힘들 거로 제가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행정법을 정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앞에 꽃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법률 유보예요. 법률 유보. 이 법률 유보 원칙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유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보라는 것은 누구한테 미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률한테 미룬다. 즉 법률이 더 우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라. 바로 법치국가 원리 그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유보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항상 틀리는 부분인데요. 그럼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이 우위일까 아니면 법이 우위일까? 법이 우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격인데 법률 유보 원칙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지문을 봤을 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시험장에 가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그렇고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문제를 우리가 이제 선별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정답을 내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내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이고 법률 우위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다고 봐요. 우소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는 겁니다. 공식화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빨리 푸는 것도 이거 능력이에요. 그것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 성격이고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성격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행정법 공부할 때 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악이냐 선이냐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이 선의가 나오죠. 선의.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사실 법학을 20년 30년 해도 법학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학이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행정법은 법학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지금 평가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강의하시는 분이 전국에 10명이 안 될 겁니다. 행정법이. 베테랑들도 물론 있지만 이 행정법이 왜 힘드냐면 민법이나 뭐 민사소송법, 행정법, 뭐 형법, 형사소송법 다 들어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서 행정법을 해야 돼요. 즉 뭐냐면 로스쿨 3학년 정도 돼야지 이제 행정법을 들어가는 겁니다. 1학년 때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종전에 법과대학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이 행정법 때문에 10년 공부한 거 아니에요. 고시 공부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행정법이 어려운 학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어렵냐면 개념이 어렵단 말이에요. 악의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의는 모르고 있는 상태. 모르고 있는 상태를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의가 있는데 고의는 어떠한 의지라든가 의사가 있는 것을 고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은 어떤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과실이다. 이 네 가지 개념만 알고 있어도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수월합니다. 상당히 수월해요. 제가 수업할 때 이 법률 용어를 꼭 설명드릴 겁니다. 왜 설명드리냐면 법률 용어를 모르면은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학 같은 경우는 물론 특히 이제 행정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이런 것도 법률 용어 중요하지만 모든 법학의 합집합이 바로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악의와 선의, 고의와 과실은 어디 나오냐면 주로 국가배상법에서 나옵니다. 국가배상법이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 이게 국가배상법 2조예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는 어떻게 되냐면 영정을 하자 책임입니다.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이것은 민법상의 면책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바로 국가배상법은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면책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행정법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법을 만점 맞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주변에 압력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첩경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빨리 영광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의와 과실, 악의선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이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보호예요. 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보호원칙. 자, 신뢰를 보호해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뭐 신의성실 원칙이 있고 뭐 형사소송법도 어떻습니까? 이 적법 절차 원칙도 다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도 형법 제1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뢰보호죠. 그래서 범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뢰보호 원칙은 출제위원이 내고 싶은 분야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출제되는데 그럼 신뢰보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적 견해예요. 공적 견해를 표명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국가직 뭐 행정직 시험도 있고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쭉 계속 실시되는데 거기에서 2 내지 3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신뢰보호를 했느냐 말았냐 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신뢰보호 원칙에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2가지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가 과연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일까 이런 얘기예요. 자,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입니다. 자,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기물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시대 기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엉뚱한 거 옛날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이론은 절대 출제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행정법의 특징이고 행정학은 달라요. 행정학은 연구 논문을 집약시킨 거기 때문에 1800년도 했던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고전적인 것도 나와요. 그렇지만 행정법은 안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과 행정학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폐기물 적정 통보인데요. 폐기물 사업.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얘 A라는 사람이 행정처분 받았는데 그걸 내가 믿었고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폐기물 사업에 대해 내가 사업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손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신뢰보호원칙 주장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가 또 문제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에 대한 어떤 판결이 또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행정법에서 시험에 꼭 출제되는 것은 빅5가 있습니다. 항상 출제되는 것은 과태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죠?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변상금, 그 다음에 통고처분, 이렇게 5개는 항상 출제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 중에서 특허, 허가, 인가 3개, 8개죠. 8개 항상 출제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성에 대해서 5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문제입니까? 13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 부관이 시험에 출제되고 하자승계가 나옵니다. 그럼 15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1문제, 그래서 17문제죠. 나머지 3문제 중에 하나가 신뢰보호원칙, 그 다음에 통치행위, 벌써 2문제 들어가죠. 19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공법관계, 사법관계입니다. 요거까지 치면 20개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해본들, 그렇죠? 금이 안 나오는데 계속 땅을 파는 거 똑같습니다. 금맥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훨훨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제가 행정법 아무리 실력 없어도 75점 이상 받게끔 할 수 있는 제가 계략 어떤 방책이 있는데 뭐냐면 헌법 얘기가 나오고 기본권 얘기가 나오고 교도소 얘기가 나오고 이런 뚱딴지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게 답일 수가 있어요. 행정법에서 왜 헌법을 나오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되니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예비군 훈련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관 모욕 같은 병장인데 분대장도 상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되는 거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 한 2, 3년 전에 병역법 제88조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대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법에 의해서 훈련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비종교적 신념이었어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흘러가는 이 재판부의 어떤 태도 이것도 상당히 점수 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공부한 내용이 다입니다. 행정법이 이게 다인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행정법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쉬우면서도 알맹이 있는 그런 수업으로 우리가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보원칙을 했는데 사실 신뢰보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한 100개쯤 돼요. 100개쯤 되는데 100개를 다 공부할 필요 없죠. 나오는 문제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 독공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은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라든가 헌법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럴 때는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쟁송을 한다고 그랬죠. 이걸 쟁송이라고 합니다. 쟁송. 쟁송에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약식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식재판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연부를 하는데 목탁을 치면서 하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연서 뭡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경책을 보고 하죠. 왜 매번 한 건데 왜 그 책을 보고 할까요? 이유가 있죠. 알아도 또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고승들이야 뭐 엄청나게 수련한 고승들이야 무슨 웬만한 불경 같은 거는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 불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야 목사 뭡니까? 이 설교 말씀할 때 성경책 같은 거 안 보죠. 히브리어라든가 영어로 하죠. 대단하신 분들은 영어로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성경책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거를 이 스님이 공부하듯이 목사님이 공부하듯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정치 얘기 잘하는데 정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유연하면서 깨끗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정신이 좀 부패했다든지 유연성이 없다든지 그 다음 연구도 않고 말이죠. 맨날 어떤 요령만 바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짜겨져 있지만 또 간도도 우리 땅이에요. 나아가서는 프리메리 지방, 지금 러시아 쪽이죠. 거기도 우리 땅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걸 되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법 공부할 때도 항상 우리가 세계 돌아가는 것도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 항상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분야입니다. 지금 상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마지막에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제됩니다. 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고유한 위법이 없을 때는 이것을 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94년도에 행정심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 앞에 통칙 부분이 있는데요. 통칙 부분에서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리와 조례를 구별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거 왜 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리상 청구권도 있어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조리상. 이 조례가 문제인데 조례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준법률이 조례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적 위임도 됩니다. 포괄적 위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행정법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 포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행정법에서는 개별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임해야지. 이번에도 그게 답이었어요. 포괄은 조례 외에는 있질 않습니다. 항상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는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포괄적으로 위임했을 때 틀렸죠. 행정법은 무조건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좀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템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